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대답이 머뭇거려지거나 대답하기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행하신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보다는 더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불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지만 어떤 게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릅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뭔가 대단히 좋은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행복의 중요한 습관을 배우는 것만으로, 약간의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일 교수의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익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전보다 더 행복해지는 걸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행복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 때니까요. 최근 2년 동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의료진들,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던 공무원분들, 통신사의 직원들과 집에서 육아하느라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린 주부님들까지 매일매일이 힘들고 지친 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1년이 존재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매년 이번 위기만 넘기자고 하시지만 다음 해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올해가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었다면 내년은 해방 일의 최대 시련이 다가올 테죠.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시련을 버텨내며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행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꿀벌이 살기 위해 꿀을 모으듯 인간도 시련을 버티기 위해 행복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서은국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의 기원의 결론은 생각보다 소소합니다. 모든 페이지를 통해 결론에 향하는 논리를 빌드업 해놓았지만 저자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행복은 삶의 평균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기에 저 또한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곤 하죠.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거든요. 무엇을 했냐고요? 저 어제 친한 친구 녀석 만나서 오징어 회 먹었습니다. 오징어 회는 그다지 비싸지도 않았어요. 어제 먹은 데서는 한 접시에 2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내친 김에 멍게도 먹고 소라도 먹고 물론 소주도 한 병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에서 말하는 결론은 말로만 들었을 땐 코웃음이 쳐질지 몰라도 직접 경험해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일이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감과 뗄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행복의 정의에 심오한 통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풍월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년에 100점짜리 커다란 행복 하나를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행복의 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더 자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최대한 여러 개 가져보세요. 거창한 정의 하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끔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았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커다란 명예를 얻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단순히 행복의 크기만 놓고 보자면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행복의 크기가 너무 컸다면 이후에 남은 행복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복의 빈도가 줄며 삶의 만족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은 총체적으로 경험한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현저하게 낮은 빈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한번 잘 따져보세요. 1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15박 16일짜리 긴 여행 한 방 다녀온 것보다 1박 2일이나 3박 4일짜리 가벼운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기억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이는 행복의 경험을 잘게 잘라서 횟수를 늘리는 나름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합은 같지만 가성비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어차피 휴가는 떠나기 전날이 가장 좋다는 거. 중년의 자녀가 노년의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종종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시절이 있죠. 아, 나 그때 참 행복했는데. 자녀의 말에 노인이 된 부모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아이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가 떠올린 것은 행복의 크기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행복의 빈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주자주 느낀 기분 좋은 감정이 마음속 거대한 행복의 뭉치로 남은 거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애를 썼는데 자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죠. 그랜드 캐니언도 데려가고 유럽 여행도 데려갔고 남들은 못하는 귀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애를 썼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에게는 행복의 느낌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행복과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100점짜리 한 번의 행복보다 10점짜리 10번의 행복이 낫다면 0.1점짜리 행복 1000번은 어떨까요? 행복에는 빈도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빈도가 잦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랍니다. 조카에게 용돈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모가 명절 때 척하고 10만 원을 내민다고 칩시다. 조카는 와우, 이모 짱이라며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녀석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이모 왜 이러세요? 장난치지 마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만날 때마다 500원씩, 500원씩 10번을 주고 20번을 주고 100번을 주어봤자 조카의 얼굴에서 짜증을 걷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잡혀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되어야 용돈으로 쳐주는 거 아닌가. 여기서 쳐준다는 것을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인지심리학자나 행동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학자들에게 통하는 일종의 은어인 셈이죠. 부킹이란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주로 골프장이나 무도회장에서 즉석 만남을 할 때 많이들 쓰셨을 텐데 여기서 부킹은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킹 프라이스란 조카가 자신의 마음속 장부에 이모에게 용돈 1회 받았음이라고 기입할 만한 최소 금액을 뜻해요. 10,000원보다 적다면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이 부킹 프라이스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상대의 부킹 프라이스를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만약 조카의 부킹 프라이스가 10,000원이고 이모가 조카에게 1년 동안 줄 수 있는 용돈의 총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이모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10번에 나눠서 10,000원씩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조카 마음의 장부에는 행복의 바를 정자가 10회나 새겨질 테니까요. 5만 원씩 2번 용돈을 주더라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총합은 같겠지만 조카는 올해는 이모가 용돈을 2번밖에 안 주셨네 라고 기억할지도 몰라요. 인간은 크기보다 빈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같은 돈을 받아도 자주 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5,000원씩 20번을 준다면 조카 마음속 장부에는 한 번도 안 받았으므로 기록된다는 것을요.
이 빈도와 행복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는 바로 급여학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경제학이나 행정학 분야가 심리학과 맞물려 연구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급여에 대한 만족감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을 고안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짜, 같은 주기로 급여를 받죠. 그러나 사람마다 부킹 프라이스가 다르기에 한 번에 큰 돈을 받아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적은 돈을 여러 차례 쪼개어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15일에 한 번씩 1년에 24번의 급여를 받을 때 일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럽에서처럼 주급으로 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인지과학자에게 수여되는 룸메라트상을 받은 저명한 언어인지학자 마이클 토마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복잡하고 다음 세대보다는 단순하다.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더 다양한 모습인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킹 프라이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겠죠. 격리 회계 업무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받는 이의 수요에 따라 급여의 방식과 시점에 변주를 주는 발칙한 시도를 누군가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 경영 이야기로 빠졌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부킹 프라이스는 다양하며 또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오징어 회를 먹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학생이 칭찬을 받는 순간 머릿속 뇌가 아, 나 지금 행복해 라고 느끼는 순간은 거대한 성취가 아닌 작고 소소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그때가 나의 부킹 프라이스를 살짝 넘긴 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의 쓸모, 행복의 기억들은 대부분 최근의 경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으로 돌아가 작고 소소하지만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안타깝게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일기는 초등학생 시절에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간혹 일기를 쓰는 어른이 있다 해도 우리들의 다이어리엔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거나 아이 때문에 걱정했다거나 하는 큰 성공에 대한 내용 아니면 힘들었던 일상을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늘 먹던 간식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맛있었다거나 잠깐 누구와 대화하면서 웃었다거나 조금 공감하고 조금 기뻤다는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비축해 놓은 행복이 많을수록 앞으로 올 시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음식 한 그릇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경험이요. 나 오늘은 죽어도 매운탕 먹을래 라고 다짐하게 된다거나 해장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설렁탕이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꼭 음식에 관련된 생각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볼링이 치고 싶어지는 날도 있어요. 강아지라도 된 것 마냥 산책이 고픈 날도 있고 사람 없는 카페에서 커피 한 모금이 간절해지는 날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뇌에서 주는 시그널이랍니다. 아마 우리는 과거의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시련을 이겨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몇 달 전에 매운탕 한 그릇 먹고 살짝 좋아진 기분 덕분에 다음 날 닥친 어려움을 씩씩하게 극복했으며 산책하면서 들은 새소리와 따뜻한 햇살의 충만함을 느낀 덕분에 이튿날 닥쳐온 갑작스러운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이 시그널을 충분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써야 합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 저와 제 주변 심리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의 경험과 시련을 극복한 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기록을 남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 나 이거 먹고 기분이 좋아졌네. 이런 기분 들 때마다 이 친구랑 통화하고 괜찮아졌구나. 몸과 마음이 바닥까지 처졌을 때 무언가 먹고 괜찮아졌던 경험. 엉망진창 우울했던 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회복했던 경험. 폭풍처럼 강하게 때리는 시련과 고통에서 나를 끌어올린 아주 작은 행복의 기억들이요. 실제로 사례를 많이 적어보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억이 많을수록 더 큰 시련을 이겨냈을지도 모르죠. 현미경을 대고 분석하다 보면 일정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뇌에서 주는 시그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행복의 경험을 성실하게 기록한 덕분에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든 삶을 이겨내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상을 아주 꼼꼼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그 덕에 후세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양도 꽤나 방대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는 순간 헤쳐나간 방식도 어찌나 슬기로운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누구냐고요?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인류 최고의 히어로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난중일기를 직접 읽어본 독자들의 솔직한 반응은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숭고하고도 장엄한 기록이 페이지마다 가득 차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책을 펼친 독자들은 대부분 실망하고 말아요. 전투를 앞둔 장군의 고뇌와 번민도 나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대다수의 페이지에는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경치가 예뻤다. 저녁에 뭘 먹었다. 누구와 농을 주고받았다. 활을 쏘았다. 누구와 함께 갈대밭을 걸었다. 출근하여 공무를 보았다. 누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이처럼 사소하기 짝이 없는 한두 줄의 기록이 난중일기거든요. 저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이윤영 교수가 최근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보면 거의 다 수다 떤 얘기, 장난친 얘기, 갈대밭 걸은 얘기들이잖아.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무슨 말이야? 어떤 종류의 시련이 오면 그날 어떤 음식을 드시고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시더라. 아, 그러고 보니 이순신 장군이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습관처럼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 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패턴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주변의 역사학자나 서체를 전공하는 다른 분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어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고 시작 단계에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누구보다 힘든 미션 앞에서 허덕였을 분이 왜 그렇게 매일 2줄씩 끈질기게 기록을 남겼는지 이해가 갑니다. 몇 년 뒤 이순신 장군의 부킹 해피니스와 고난 극복의 시실과 날실처럼 연결된 메커니즘이 자세히 밝혀지면 그때 학자로서 좀 더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성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의 시련 앞에서 살짝 메모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아침 일과로 나 어제 뭘 맛있게 먹었더라. 나 어제 뭐 때문에 웃었지를 떠올리며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주 사소하고 소박하지만 나를 살짝 힘나게 해주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부킹되었던 최소한의 행복일 테니까요. 프로야구 감독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를 에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대체로 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하여 한결같은 공을 던져주고 가는 선수. 그들을 최고의 선수로 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까? 기업의 CEO들께도 비슷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되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조직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꾸역꾸역 출근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직원.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어주었다는 것이죠. 꾸역꾸역.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이 말은 존경과 감사를 담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쁘든 아프든 모자라든 부모는 꾸역꾸역 사랑을 주고 선생님은 꾸역꾸역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꾸역꾸역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버스 기사님은 꾸역꾸역 제 시간에 도착하며 군인은 꾸역꾸역 훈련장에 가고 지휘자는 꾸역꾸역 지휘봉을 잡습니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매일 누군가가 꾸역꾸역 해내는 일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건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날씨처럼 바뀌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소나기처럼 혹독한 시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로또 당첨이나 노벨상 수상 같은 대단한 행운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단단한 근육이 매일 살짝 부킹되던 작은 행복에서 나온다고 확신했습니다.
보란 듯이 희망이 엎어지고 좌절이 예정되어 있고 몇 번이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은 때에도 우리 마음속 장부에는 희미한 발을 정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식사, 소소한 수다, 별 의미 없어 보여도 기분 좋아지는 장난, 심지어 매일 같은 길을 발 딛고 걷는 행위까지도 질긴 힘줄처럼 얽히고 설켜 강인한 근력을 만든 것이죠. 나만의 난중일기 만들기. 우리 뇌는 생각보다 민감하게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를 연결시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 오는 날 저녁에는 파전과 동동주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혹자는 빗방울이 땅 위로 떨어지는 소리와 팬 위에서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제법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과하게 옷을 입히고 싶을 만큼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부킹 해피니스를 필요로 하는 존재랍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은 대한민국 닭들의 대순환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축구를 볼 땐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 하고 이사날엔 짜장면을 먹고 한여름엔 삼계탕, 먼지를 뒤집어 쓴 날엔 삼겹살을 먹어주는 게 국물인 민족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먹은 그 음식 덕분에 힘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하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동시에 써나가는 난중일기인 셈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반복적으로 써먹는 나만의 부킹 해피니스가 있습니다. 제 나이도 어엿한 중년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 세대에게 혼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총장님께 질책을 듣거나 부모님께 섭섭한 한 소리를 듣는 날이면 기분이 한없이 다운되죠. 그런 날이면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몸을 녹이고 저녁으로 알탕 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서 다시 웃으며 그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생이나 후배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씨 다신 애들 안 가르칠래 하고 다 집어던지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책임지지 못할 길로 가게 되겠죠. 가슴에 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날엔 찬물로 샤워하고 냉콩국수를 먹곤 합니다. 그래야 다시 웃으며 학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반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알탕을 먹었더니 더 속이 터지고 선배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냉콩국수를 들이키면 그 사람을 다신 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먹는 이야기만 했나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꼭 먹는 것으로만 시련을 극복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일하다 보면 내가 돌머리가 아닌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연구를 그만두고 싶으면 카센터를 운영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법 먼 거리지만 기꺼이 찾아가 커피 한 잔 놓고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얼마쯤 뒤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가슴이 서늘할 땐 주변 환경을 뜨겁게 하고 열이 뻗쳐오를 땐 몸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머릿속이 답답할 땐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내 몸을 이동시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난중일기는 이처럼 환경만 살짝 바꿔주는 온습도 조절 장치 같아요. 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온도와 질감, 천장의 높이, 빛의 밝기, 무겁거나 가벼움을 느끼는 사소한 감각은 뇌의 어느 부분에든 영향을 끼쳐 생각과 기분을 바꾸게 해주거든요. 별것 아닌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만의 난중일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 대부분의 부킹 해피니스는 음식이랍니다.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는 뱃살을 보면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부킹 해피니스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말 알탕을 먹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맛없는 알탕을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냐고 말이죠. 이제 저희 비밀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맛에 대해 무지하게 둔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대학 동기들 사이에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라는 말이 돌았을까요? 그만큼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게 먹고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음식으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겠죠. 물론 음식에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TV에서 백종원 님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똑같은 칼국수인데 어떤 걸 먹으면 봄날의 화사함을 느끼고 다른 걸 먹으면 지옥을 느낀다니요.
저한테는 양만 다를 뿐 칼국수는 칼국수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유독 까탈스러운 분야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적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하는 분야가 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요리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보나마나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가끔씩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진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모의 눈을 피해 아이에게 은근슬쩍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음악이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음악을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오히려 음악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음식으로 쉽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 아이는 음악으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아이의 난중일기에는 상황별로 들어야 하는 음악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맛없는 알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또한 듣기 싫은 음악이란 세상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까탈스럽고 소위 지랄맞아지죠. 그리고 좋고 나쁘고의 명확한 구별을 해내는 변별력이 높아집니다. 가수 이적 씨와는 방송에서 만나 사석에서 어느덧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 틀림없더라고요. 파일 용량을 줄이느라 음질이 살짝 떨어진 음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니 말입니다. 옆에 있던 저는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대체 뭐가 다른 건데 하며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그 예민함이 바로 그의 재능이고 그가 택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전문가를 보며 다른 정의를 내리죠. 그 일을 잘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놓고도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랍니다. 자신의 일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데 매일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니요. 남보다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전문가가 된 사람일수록 빨리 불행해진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게다가 프로의식까지 더해지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 전문가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프로답지 못하게 굴어야 할까요? 그건 어리석은 결론이라는 것 다들 아시겠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 이상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좋아하는 일의 초보가 되어야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즐기지 않습니다. 뛰어난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도 어느 방송에서 분명히 말했죠. 훈련은 고통스럽다고요. 농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즐겁고 기분 좋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프로의 일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일하는 순간, 학생이 공부를 하는 순간, 주부가 가사 일을 하는 순간,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 순간의 뇌를 찍어보면 어느 부분에서도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끝낸 직후의 상태는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보람과 의미가 보상처럼 주어지니까요. 연구자는 논문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 직장인은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 뿌듯해하며 운동선수는 경기에 이긴 성취감에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로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다가 프로이기까지 한 사람이 습관처럼 난 내 일이 너무 재밌어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자기 위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이 정말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는 누구나 그랬죠. 소위 거지같이 일을 해놓고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오 그럴듯한데 하며 자신감 뿜뿜 올라갔던 기억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차고 싶지만 그 시절 우리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뿜뿜의 이름은 행복의 한 종류인 성장감입니다. 신입사원, 신입생, 초임교사.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배워가던 초창기.
우리는 이 성장감이라는 행복으로 수많은 시련을 버텨냈어요. 커리어 초반부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죠. 만약 지금 하는 일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장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장감을 꼬아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직업에서 권태로움을 얻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일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게만 표출되지 않거든요. 경계선을 넘어 전혀 상관없는 곳까지 철철 흘러넘칩니다. 부부싸움하고 출근하신 부장님이 내가 쓴 멀쩡한 보고서에 노발대발 화를 내셨던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랍니다. 직전에 느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한 감정을 끌어다 표현한 거예요. 감정의 여운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뒤끝이죠. 인간은 뒤끝의 동물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가, 영장류 중에서는 인간이, 또 IQ 높기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들이 감정의 뒤끝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 이 뒤끝을 잘 활용해 보자고요. 종로에서 만든 성장감도 한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강은 바로 나의 직업이고 생계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일만 해서 오는 거예요. 직장인만 번아웃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업주부도 학생도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장감을 느끼기 위해 기꺼이 초보자가 되어볼까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문화나 예술은 진입장벽이 높고 취미나 레저를 하자니 돈이 좀 듭니다.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단, 내 직업이나 생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라면 역사 공부를, 심리학자라면 동식물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감이 가파르게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연구에 진척이 없으니 이제 연구는 접고 강의만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했죠. 부킹 해피니스로 버텨내기도 했지만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붓글씨와 한자 공부에 도전했습니다. 중고마켓에서 45,000원짜리 붓글씨 세트를 구입해서 유튜브를 보며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한두 달 동안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라는 사람이 글쎄 제가 쓴 글씨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당신 손으로 하는 일은 코 후비는 거 말곤 하지를 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입니까? 하긴 저의 아내는 제 글씨를 다른 사람의 글씨와 비교했으니 형편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비교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2달 전에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의 모진 말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면 몇 달 안에 추사 김정희 선생을 따라잡을 것 같았거든요. 저의 공부는 7개월 정도 계속되었고 그동안 심리적으로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은 재미없고 훈련은 버겁고 공부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버티고 버텨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감과 성장감은 바로 그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약간의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팁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한 번에 크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려 노력해 보세요. 행복하다고 느꼈던 소소한 기억들을 어딘가에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킹 해피니스가 되어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도 되어줄 거고요. 다음에도 여러분 삶에 지혜를 주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